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법정 시한과 정기국회 회기까지 모두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연말까지도 이런 대치 국면이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조특위가 전체 회의를 갖고 야당 단독으로 개문 발차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문성국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에도 만나서 접점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일부 이견을 좁힌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합의점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진표 의장, 오늘까지 합의점 도출해라라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을 당연히 12월 2일까지 해야 될 거로 여태까지 질질 끌어와가지고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이 집행이 언제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국회의장 두 번이나 사실 중재안을 내면서 상당히 합의점 도출해내게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다시 최종 데드라인을 제출한 이런 상황,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들으실 것 같은데 보시기에 합의점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미 시한이 많이 지체된 만큼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협상에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아무래도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협상이 진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협상을 하려는 시도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이 나온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어떤 합의점 도출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도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가능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이 높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지금 이 모습은 그 정치에서 협치가 실종된 어떤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야당 역시 있습니다만 더 큰 책임은 여당에게 있겠죠.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잘 안 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 네. 하나는 법인세 인하인데 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번이나 중재안을 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는 1% 삭감 1% 인하하는 것을 즉시 발효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놓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상민 장관도 본인이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경찰국의 설치 근거가 불분명함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께서도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우선을 하다가 법리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본예산화 하자는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합리적인 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실은 시도 그리고 시군구 등이 예산을 완전히 확정할 수 있는 순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준예산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군구 예산까지도 사실은 좀 불투명한 채로 의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촉을 본 상황이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말 동안 계속 의견을 좁혀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런 얘기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가와줬으면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경찰국 관련해서는 예. 우선 이 경찰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검수완박으로 인한 검찰의 이제 권한이 경찰로 이양되면서 이제 생긴 것이거든요. 이 검수완박 법안의 찬반을 떠나서 이 법안 자체가
어떤 이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경찰국이라는 것이 결국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법안 자체가 조금 허술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대응하는 쪽에서도 사실 뭐 어떤 정확한 법적 근거를 내놓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 자체를 이제 저희 당에서 반대하던 것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예, 한 예. 것인 만큼 결국에는 그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찰국에 예산을 주어야 결국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할 수 없게 된 일을 경찰이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이제 관련된 예산인 만큼 민주당 측에서 좀 협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고요. 이 법인세 관련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이제 어떤 뭐 부자 감세 를 이유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견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제 위기가 굉장히 눈앞까지 닥쳐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다르게 뭐 이전에 어떤 법인세를 인하받은 것을 뭐 사내 유보금으로만 남겨둔다거나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해서 좀 협조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신설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렇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결정이 나오고 나면 그때 다시 정부 안으로 편성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 기존의 경찰국이라는 것이 어떤 법안이 지금 완비돼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안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뭐 어떤 예산을 밀어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뭐 당내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아직 조금 협의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검수완박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국 예산 이것까지 의견을 당장 좁히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검수완박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뭐 합의를 이루고 하기는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에서 또 한 발짝씩은 다가와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국 예산을 우회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까지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예산 편성을 안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이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경찰국 운영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경찰국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진짜 정식으로 풀려고 했으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됐을 일이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치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무에 넣어서 진행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한 번도 제출한 적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근데 이제 그건 법안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통치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법에 맞게 움직여서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 바꿔서 제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시행령 고쳐 놓은 시행령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는다?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정쟁거리 같이 보이지만 그냥 예. 법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분명합니다. 행안부 장관도 최근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 근데 지휘할 수 없는 조직을 국을 만들어서 국장을 세우고 다시 인사 관련한 조치를 한다? 그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예. 근데 어쨌든 예산안 합의를 해야 하니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지금 민주당은 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임시적으로 예비비에라도 편성해서 경찰국을 운영하라는 걸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답답하고 네. 법인세 관련해서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을 내는 기업이 한 100여 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법인세를 감액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지금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역시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1%라도 감액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양보를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혹시나 그중에 뭐 대통령의 의중이 있어서다 뭐 이런 생각도 권 비대위원께서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 좀 짚고 싶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내대표단들이 이제 3-3으로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건 모두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라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테이블에는 오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야 그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정리하면서 되레 이 협상이 협상답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뭐 대통령께서 뭐 어떤 의중을 가시고 있는지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직접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신 만큼 어느 정도는 의사가 있으실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권중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어떤 우리 원내 이제 지도부가 어떤 뭐 대통령의 의중에만 매달려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 이런 건 좀 과도한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안이 대치를 이루다 보니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이태원 국정조사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개문발차하겠다라면서 여당 압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특위 회의를 열어서 개문발차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요. 일단 우 위원장과 여당의 반응 이어서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대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야당 결국에 예고한 대로 오늘 10시 반부터 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문발차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국조 일정이나 증인 채택 진행한다고 하는데 먼저 여기서 제가 권지웅 비대위원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이렇게 시작한 것, 그것도 이제 합의와 다르게 예산안 처리되기 이전에 별도의 문제로서 이제 국정조사 진행한다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협조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없다 손치더라도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진행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고요. 원래 45일을 진행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예산안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도 21일 남았습니다. 그 전에 뭐 삼풍백화점 국정조사를 보면 31일간 진행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은 90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법률적으로 미비한 것들을 개정하는 성과까지도 있었던 걸 보면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당끼리만 하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이 사안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할 만큼 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자가 적절히 처벌되길 바라는 사안인데 이게 정쟁화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사실은 증인 채택에 있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이 다 들어와 있을 때 또 거기서 갈등이 있어서 또 이게 일정이 되고. 길어지기도 예. 합니다. 근데 어쨌건 야당들이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뭐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반대로 여당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잘 안 해주시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것들은 질문하고 증인으로 채택할 사람들은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행하는 게 그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국조 일정이랑 증인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 단독으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일련의 뭐 걱정이랄지 혹은 여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태원 압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국민적 아픔이니만큼 또 저희도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결국 그때 제안했던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합의 당시에 아무래도 지금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적인 상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인데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예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기존의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저는 야당이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정치 쟁점화로 활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뭐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정치 쟁점화가 되지 않아야 될 사안이라는 것에는 뭐 여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만큼 원래 합의한 대로 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이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조사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저는 모양새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이게 뭐 서로 합의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벌써 25일이 지났어요. 반 이상 지나버려서 1월 7일까지가 시한이고 이걸 연장하는 건 역시도 여야 간에 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연장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도 아닌데 시간은 짧고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어떤 사안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이제 연장을 이야기하고 계신 건 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실제로 기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죠. 다만 이전의 합의안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우선 연장이 먼저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이전의 합의안이 먼저 지켜지고 예산안이 처리된 후에 우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25일째고요. 다음 달 7일까지 활동 기한이 45일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원내대변인 조금 전에 저희가 발언도 들었지만 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대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것.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아닌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저는 좀 뻔뻔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원래 약속한 대로 진행하는 게 양쪽에 더 맞는 일이겠지만 이 사안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날 6시 34분에 첫 번째 신고가 있었고 10시 넘어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11번의 신고가 있었고 거기에 정부가 작동하지 않아서 158명 그리고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생까지 치면 159명이 죽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행위를 두고 그것을 더 제대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뭐 야당이 벌써부터 뭐 연장하려고 군불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너무 무책임하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되려 여당이 나서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될 사안인 만큼 좀 말을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조기간 벌써 연장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것과 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신중론과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권 비대위원 생각은 불가피하다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 사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증인 채택이 되고 자료를 받아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대로 덮고 끝내기에는 더 밝혀야 될 게 더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상호 위원장이 그러니까 현장 조사는 일단 야당이 진행하고 본 조사 핵심 증인 청문회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당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앞으로 예산안이 며칠 내로 확정이 된다면 이미 야당끼리 개문발차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뒤늦게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리고 이 사안이 결국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었던 만큼 여당도 저는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뭐 여러 번의 신고가 있었고 뭐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국조가 아니라 이전 감사부 조사에서 결국 밝혀졌던 부분인데 네. 뭔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진실이 무엇이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감사부 조사에서 뭐 어떤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거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본인들의 논리를 보강하면서 그렇지만 뭔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렇지만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태도는 결국에는 이 국민의 아픔을 결국 정쟁화시킨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국조가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민의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정쟁을 벗어나서 결국 이 국민을 위해서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주당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심 100%로 전당대회를 치르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당심 10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 역시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 9시에 비대위 회의에서 당심 100%로 전당대회를 열고 결선 투표제까지 도입하겠다라는 방안을 의결한 만큼 이제 내일 상임 전국이 열어서 표결 절차 들어가고요. 그다음 금요일인 23일에 전국이 의결 절차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전대 룰은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소식이 들어온 만큼 관련된 이야기로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일단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당헌 개정안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상임전국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비대위원들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또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의 의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후년 촌성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비대위는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고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여론조사는 투표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는 자발적,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여론조사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순히 응답하는 소극적, 일시적 행위입니다. 우리 당의 책임 당원 수가 약 80만 명입니다. 지역별 당원 구성 비율도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시대정신에 우리는 부응해야 하고 집권 여당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차례 전당대회에서 전면적 모바일 투표를 경험한 당원분들이기에 실제 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유권자의 자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보의 자격, 대표의 자격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인 우리 당의 지상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당은 원내 소수 정당입니다.
여소야대의 험난한 앞날을 상당 기간 헤쳐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막혀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전 당원의 대회입니다. 당의 화합을 다지고 결속을 도모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비대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마련했고 내일 상임 전국위가 개최됩니다. 상임 전국위위에는 3일간의 공고 이후 전국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계신 상임 전국위원과 전국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련한 당헌 당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향후 개정 절차에 한마음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내용이었는데요. 개정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중에 전국이 거쳐서 확정되면 이제 당심대 여론조사 7대 3이었던 것이 10대 0. 그러니까 당심의 비중이 100%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이게 8대 2가 되냐 9대 1이 되냐 정도의 논의였던 것이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00%가 이렇게 됐거든요. 네.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되는 배경이랄지 그리고 생각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대위에서 뭐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 내리신 것이겠지만 우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어떤 정당의 의견권은 당원만이 행사하는 것이 뭐 원론적으로는 맞는 일이지만 정당이라는 조직은 항상 국민에게 이제 지지로 호소해야 하는 단체이니만큼 항상 국민의 여론을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 여론을 30%에서 뭐 이렇게 포함을 시켜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포함시킨 전례가 있음에 다시 또 정당만의 결정으로 전당대회를 진행하겠다. 이런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결국 저 정당은 어떤 국민의 의사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의사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저희가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될 당대표 분께서도 정치인인 만큼 또 앞으로 이제 저희 총선을 이끌어 가셔야 할 만큼 국민의 지지라는 것에 누구보다도 민감하셔야 될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국민 여론을 배제한다는 결정이 과연 앞으로의 우리 당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 당내 반발이랄지 혼란을 좀 예상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실제로 당 내부에서 이전부터 뭐 이런 전대 룰을 뭐 100%로 한다, 뭐 9대 1로 한다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내부에서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결국 본인 이제 국민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 당이 아까 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 결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그 상황을 타개하기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결정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뭐 주말 사이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 청취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그걸 취합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비대위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도부 간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럼 혹시 들리시기에 당 내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이게 뭐 초재선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뭐 같은 의견으로 모두 뭐 이렇게 의견을 모으시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셨던 것 같고 다만 뭐 제가 비대위에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뭐 원론적인 부분에서 결국 당원만이 의사결정을 가지는 것으로 수렴된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심 100%, 당원 100%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 선출하는 것. 자,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결정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좀 우스꽝스럽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한 판단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왜 그간 20년간 그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왜 지금에야 그 당원들이 전체 당원들만이 뽑는 전당대회를 하는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정진상 비대위원장은 처음에 이 룰 개정 논의가 나왔을 때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 때문인지 이것이 갑자기 바뀌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9대 1 정도가 아니라 10대 0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사불란하게 그런 기조로 이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야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로 여당이 행정부와 좀 견제하는 역할을 아예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저는 도로 한국당이란 말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하다가 이 룰대로 뽑힌 당대표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면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기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듯 30%의 정부, 30%의 여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입김이 이 전당대회까지 반영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은 헌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선계의 문제로까지 번질 위험은 없겠습니까? 뭐 대통령의 뭐 의중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건 사실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 룰이 뭐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특정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룰 때문에 이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후보가 반발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 내분 상황이나 당 내홍이 바깥으로 비춰질까 봐 안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좋은 룰인데 이런 내용까지 겹치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와 오해가 더 커질까 봐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당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가장 큰 핵심은 당원의 비중이 당원의 수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100만 당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원 100%가 된 상황이니까 보시기에 사실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친윤계 의원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또 그 내부 그 구성으로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또 친윤계에게만 유리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투표는 해봐야 아는 거라 알 수는 없고 예. 게다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예, 예.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좀 점치기 어렵다는 건 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지금 지도부를 완전히 흔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시그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아주 강력하구나. 그리고 그 권력이 최소한 총선까지 가겠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줄 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줄서기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것이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자유한국당이 되는 정치의 불행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당심 100%로 이 당원 개정한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요. 지켜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 논란. 그러니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 부분을 감사원이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고 통계청장 2명까지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감사원 지금 전 정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직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통계 조작에 관한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 당시 때도 사실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수치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때 굉장히 공공연하게도 그 타이밍에 통계총장이 교체됐었고 그 이후에는 정부에게 조금은 유리한 통계들이 나왔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게 실제로 어떠한 조작이 있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통계 설문 내용을 조작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러한 것이 자행됐다라면 이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거의 사기를 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명명백백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당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좀 전 정권으로 향한다 이런 말까지도 있고요. 저는 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예는 수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초에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에게 요청했죠. 이번에 추가로 들어올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기재부는 매우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추경이 15조인가 하여튼 되게 좀 적게 편성해요. 코로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편성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갑자기 기재부가 한 60조 정도를 세입으로 추산해서 60조에 가까운 추경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안을 놓고 기재부의 판단이 달라진 걸 놓고 기재부가 그 전에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의 정책 결정에 근거가 되는 것을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이란 말은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런 건데요. 대단지 아파트를 표본으로 삼아서 가격이 상승될 때 상승된 것과 대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이런 어떤 빌라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그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을 조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 통계청장과 관련된 것도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자신이 근거하고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 자체를 조작이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다. 정말로 진짜 숫자를 조작한 게 아니면 조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통계를 내야 되는데 바라보고 싶은 면만 보고 통계를 내면 그거는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것이 통계의 한계라는 것이죠. 아까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저층 주거지를 많이 포함시키면 아마 부동산 상승률이 낮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표본을 설정했다면 훨씬 더 높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통계를 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응답으로 하더라도 전화 면접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자동 응답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경향이 이미 확인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의 비율을 더 늘리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행위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말한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또 이 갈등이 시작이 되어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갈등이 커지는 게 지금 예산안 처리가 안 되는 것도 협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을 계속 키우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게 장기적으로 좋은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예,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놓는 반응 듣고 관련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죠. 정부의 통계 조작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같습니다.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주가를 조작하듯이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국가적 중대 범죄입니다. 철저하게 감사해서 통계 조작 지시의 배후를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서 국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원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감사원이 나서서 여야의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여당, 이 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판타지 소설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다. 국정농단이다. 장관부터 상당히 많은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나온 통계 해석을 각자 달리하는 부분까지 조작이라고 하면 너무 저도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통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 그 문항의 순서나 어떤 어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또 어떤 이 설문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어놓고 그 결과에 맞춰서 이런 것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앞서 얘기하신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과는 달리 저는 명백한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아직 이 대변인을 하기 전에 정치권 정당에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통계청에서 진행했던 통계 바로쓰기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입선했던 많은 그 통계들이 대부분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명분이 되는 통계들이 잘못 쓰였다는 것들이 이제 상위 입선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 해부터 그 대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은 민주당과 전 정부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부분은 사실 바로 잡아 나가야 되고 그걸 감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 전 정부에 대한 수사나 감사원의 이제 감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으로 또 이게 정쟁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지금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주제지만 앞에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잘못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들을 감사부에서 다 밝혀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것을 근거 국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사부가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반론 듣고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감사원이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감사위원회를 의결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감사한 것들의 대부분이 전 정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밝혀야 될 건 밝혀야겠죠. 근데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어땠냐?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평가받아서 선거에 다시 반영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아주 지나치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루는 것은 국정 자체를 되게 불필요하게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 선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계속 대변인께서 그 감사부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한 것을 계속 꺼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112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민주당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공개하면서였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윤허해줘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민주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다는 건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